수원 외곽 팔달산 자락 아래에 낡은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들떠 있고 계단 손잡이는 오래전부터 녹이 슬어 있지요. 그 건물 3층 3개의 방이 있는 작은 집에 김순자가 살고 있습니다. 66살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순자는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진 몸의 습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 나가던 시절 그녀는 언제나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솥에 불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0해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몸은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붉은 것, 분홍빛을 띠는 것, 그리고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초록의 것. 순자는 아침마다 그 화분들을 들여다보며 물 상태를 확인하지요. 흙이 말라 있으면 작은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적십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남편 봉근이 세상을 떠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지요. 반신이 마비된 채로 요양원에서 2년을 보냈고 그 2년 동안 순자는 격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 자신도 그때의 마음을 선뜻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봉근이 가고 난 뒤 순자의 하루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것이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된 피로가 비로소 풀리는 것인지 그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을 보고 저녁이 되면 뉴스를 틀어놓은 채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딸 지연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은 주로 명절이거나 순자의 생일 즈음이었습니다. 지연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 민석의 사업을 옆에서 돕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순자는 딸이 바쁜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 나이에는 다른 무엇을 돌아볼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양쪽 어깨에 짊어진 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밑이 젖어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었지요. 엄마,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고 한동안 찻잔에서 오르는 김만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인테리어 사업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지연은 천천히 끊어지는 목소리로 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고 밀린 인건비를 처리하다 보니 대출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전셋집 계약이 2달 뒤 만료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학원비도 3달째 밀려 있다고요. 지연은 이야기를 마치고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빌라 맞은편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창틀이 낮게 울렸습니다. 가족끼리 왜 따로 살아? 같이 살자.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울었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 밤의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어야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순자는 그 다음 주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늄 화분을 포장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봉근의 영정사진을 어디에 놓을지 생각하면서
작은 것들을 정리하는 손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금 접어두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연의 가족은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3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창이 좁아 오후 2시가 넘으면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이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제라늄 화분 3개를 창가에 올려놓은 뒤 손을 씻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은 그때부터 순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8살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을 가리더니 이내 순자의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름, 좋아하는 과자 이야기. 순자는 이불 위에 나란히 앉아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맞장구를 치며 지연도 자주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 안쪽에서 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을 때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소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아주 서서히. 민석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보기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그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근도 사업이 어려울 때는 한동안 말이 없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순자는 더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학교 가방을 챙겼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석이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오네요.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헹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민석은 잠시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 앉아 그 말을 되짚어 봤습니다. 전기세. 그 단어가 왜 마음에 걸리는지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물 좀 아껴 써야겠어요. 이번에도 민석은 순자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 말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지연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일을 하다가 남편의 말을 들으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숙제 이야기, 다음 주 일정 이야기.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도 모른 척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밑반찬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준비물을 챙기는 일도 직접 나섰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그 말이 언제부터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순자와 민석 둘만 거실에 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순자는 서연이 교과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요즘 수입이 없다 보니까
민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같이 사는 거면 조금은 보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고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교과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안다는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부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설거지가 끝난 뒤에도 생활비 이야기가 조금씩 끼어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들여다보거나 가스요금 고지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식이었습니다. 말없이 전달되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알아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서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학교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밥그릇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딸의 그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3사람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순자가 아침에 무쳐둔 시금치나물이 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민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집세가 좀 부족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연금 좀 보태면 어떨까요? 그 말이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딸 쪽을 봤습니다. 지연은 시금치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식탁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였습니다. 손등에 나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거칠어진 손, 봉근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던 손. 안 된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같이 살면서 보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에요. 저도 지금 수입이 없어요. 여기 내 식구가 사는데 장모님 혼자 선을 긋는 건 좀. 순자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살기는 어렵겠네요.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마주쳤다가 다시 시선을 거뒀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이 방 한쪽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금은 32년을 일하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출근해 수백 명 아이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국솥을 올리고 배식을 마친 뒤 퇴근하면 자신의 2 아이 밥을 또 지었습니다. 그 세월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걸린 봉군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은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잘 참는다고. 그게 덕인 줄 알면서도 가끔은 걱정이 된다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발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가 아무 말 없이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딸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서운했습니다. 아니,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딸도 지금 무언가를 견디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못한 채.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다음 날 아침 밥을 짓고 서연이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떠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서연이가 현관에서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가방 끈을 고쳐 메어주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다행이었고 그것이 또 아팠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부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볕이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오래가지 않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약국을 나선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간 길이었습니다. 약사가 2달치를 봉투에 담아주면서 혈압은 어떠냐고 물었고 순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였습니다. 크고 낡은 것과 작은 것. 순자가 지난 봄 이 집으로 올 때 끌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캐리어 위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큰 것에 지퍼 손잡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단단히 여며둔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실 쪽 창이었습니다. 움직임은 곧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더 누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집안에 누군가가 숨을 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작은 것을 한 손에, 큰 것을 다른 손에.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바퀴 소리가 콘크리트 위에서 울렸습니다. 층마다 울리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큰 것은 비스듬히 밀어 넣어야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봄에 올 때도 이 자리에서 한참 씨름했었지요. 트렁크를 닫고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몇 층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 창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켜진 불은 누군가가 아침에 끄는 것을 잊은 것이겠지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순자와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남편이 먼저 간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성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면서 순자는 전화를 먼저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왔다고 해도 영숙은 뭐라 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성남까지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국도를 따라 순자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라디오를 켰다가 껐습니다. 말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와 아빠는 있겠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현관에 항상 놓여있던 순자의 실내화가 없을 것이고 부엌에서 나던 된장 냄새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눈치챌 때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출발했습니다. 영숙의 집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걸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렸지만 우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방만 들고 걸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젖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약봉투를 쥔 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표정.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팔을 벌렸습니다. 순자는 들어갔습니다. 얼마 만에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부엌에서 차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화였습니다. 향이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순자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화차를 마시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처음으로 차를 끓여주던 그 밤 이후부터였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찻잔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금, 계좌, 재산 정리, 앞으로 살 곳.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 있어도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영숙의 집 작은 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창이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른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울었던 것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슬픔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무언가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울고 나서 잠든 것이 오래만이었습니다. 깊이 잔 것도. 순자는 세수를 하고 영숙이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흰죽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끓여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은행 가야 해.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대기 화면에 숫자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권한 변경, 연금 수령 계좌 분리, 그리고 하나 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순자가 요청 사항을 말하자 잠깐 멈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흔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모든 공동 권한을 해제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연금 계좌도 수령인 단독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그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창구를 나서면서 순자는 잠깐 자리에 멈췄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직원을 불렀습니다. 신탁 계좌 하나 만들고 싶어요. 손녀 서연이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순자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과 수익자인 서연이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부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한테만.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순자는 햇빛 속에 잠시 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자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잎들이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발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장모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무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늘 먼저 움직이고 먼저 내어주고 나중에 남은 것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먼저 챙기는 하루였습니다. 영숙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꽃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원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제라늄이 보였습니다. 붉은 것과 분홍빛을 띠는 것. 순자는 잠시 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화분을 샀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초록의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어주면서 화분을 보고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뭐가? 화분 모으는 거. 순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힘을 주지 않고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자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글자짜리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과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는 말인지 아마 딸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응, 괜찮아. 서연이 잘 자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새로 산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의 방창은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은 들지 않겠지만 오후에는 들 것이었습니다. 제라늄은 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것이었으니 조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려보면 알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봉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루에 앉아 과일을 깎던 모습, 명절 다음 날 아침 설거지를 도와주던 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저녁들. 그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을 알아봐야겠다고.
오래 눌러 앉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작은 창이 있고 제라늄을 3개쯤 올려둘 수 있는 창가가 있는 곳. 그런 집이라면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잠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